마음씨 착한 식당 종업원이 40대 중반의 낯선 신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은 그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인적 드문 미시령 고갯길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깊은 밤, 가난한 식당 종업원 아가씨가 사고를 당한 낯선 남자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때문에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정작 그녀를 더 떨게 만든 것은 자신이 과연 구해야 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 공담비 씨의 동화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소녀와 위기의 순간에 그녀의 도움을 받은 신분을 숨긴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눈보라 치는 밤에 낯선 남자를 집으로 데려올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낯선 일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어둠이 내려앉자 차가운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첫눈이 섞여 내렸습니다. 험준한 인제 산골의 메마른 땅을 때리듯 물방울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11월의 날씨는 마치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처럼 예고도 없이 거칠게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고급 세단 한 대가 짙은 안개와 빗줄기 사이에서 헤드라이트를 불안하게 흔들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핸들이 꺾이더니 가드레일을 스치듯 들이받고는 도로 아래 비탈길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는 축축하고 차가운 숲속, 바람이 바위 틈을 뚫고 윙윙거리며 오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개 너머 반대편에는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친 공담비 씨가 걷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닳아버린 고무 슬리퍼를 신고 어깨가 찢어진 얇은 비옷을 걸친 채 그녀의 손에는 고사리 한 뭉치와 찌그러진 라면 한 봉지가 든 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갯길을 따라 난 흙길은 원래도 울퉁불퉁한데 비에 젖어 마치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습니다. 읍내에 있는 식당에서 집까지는 3km 가까이 되는 거리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산바람이 어깨를 파고들어 뼈속까지 시렸지만 담비 씨는 익숙했습니다. 가난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버스는 일찌감치 끊긴 뒤였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장거리 택시를 탈 여유 돈 따위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때 빗속에서 번개는 아닌 듯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절벽 아래에서 반짝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담비 씨는 가던 길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뒤집힌 건가?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험한 미시령 고개를 이 시간에 혼자 지나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미끄러운 풀숲을 헤치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차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문이 열린 틈으로 빗물이 계곡물처럼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이마에 피를 흘린 채 눈을 감고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휴대전화 불빛 아래로 담비 씨가 확인한 것은 그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인다는 것과 고급스러운 어두운색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속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비 씨는 당황하며 몸을 숙여 그를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저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담비 씨는 떨리는 손가락을 남자의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맥박은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피를 닦아내고는 칠흑 같은 어둠과 비 속의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는 한 대도 없었고 휴대전화 신호는 잡히지 않아 119에 연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조대가 이곳까지 올라올 때쯤이면 이 남자는 산속의 추위 때문에 고열에 시달리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담비 씨는 뒤편의 가파른 언덕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집까지는 꼬박 3km의 산길이었지만 오늘 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힌 뒤 안간힘을 다해 남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남자의 몸은 무거웠고 빗물을 머금은 모직 정장 때문에 몸이 자꾸 미끄러져 내렸지만 담비 씨는 손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빗속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이 진흙탕 속으로 푹푹 빠졌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가파른 비탈에서 넘어질 뻔했고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의식을 잃은 남자의 등 뒤를 꽉 붙잡았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때리고 빗물은 옷 속으로 스며들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담비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내 손에서 사람이 죽게 놔둘 순 없어. 1시간쯤 지났을까, 다리가 감각을 잃어갈 무렵 안개 속에서 낡은 조립식 판넬 집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단열재가 벗겨진 벽과 양철 지붕으로 된 단칸방 집이었습니다. 낡은 커튼 사이로 희미한 기름램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담비 씨는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심옥자 씨는 돗자리가 깔린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마른 기침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낯선 남자를 업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담비야, 이게 누구냐? 엄마, 제가 사람을 주웠어요? 아니요, 고개 아래서 사고 난 사람을 구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일단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눈보라가 이렇게 치는데 말이다. 담비 씨는 남자를 재래식 온돌 옆 나무 평상에 눕히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 뒤 몸을 녹이기 위해 대추차를 끓이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오래된 구급상자에서 남은 감기약 몇 알을 찾아내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남자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남자가 손이 어쩜 이렇게 고울까? 험한 일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네. 심옥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담비 씨는 꼼짝 않고 누워있는 중년의 남자를 바라보다가 식당 설거지 일로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쪽은 분명 풍족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끼니마다 몇천 원을 고민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 담비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상 옆에 앉아 계속해서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작은 집은 고요했고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남자를 쳐다보고는 느리게 움직이는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위험한 고갯길을 혼자 지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고 살아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회색 구름 뒤로 흐릿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담비 씨는 밤새 끓여둔 흰죽을 한 그릇 떠서 남자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그가 깨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 가난한 식당 종업원 공담비의 인생은 그녀 자신조차 감히 꿈꾸지 못했던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낡은 지붕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석진욱 회장은 눈을 깜빡이며 깨어났습니다. 얇고 낡은 커튼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눅눅하고 어스름한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켰으나 머리는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는 신문지가 덧발라져 있었고 부엌 연기 냄새와 약 냄새 그리고 은은한 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도 아니었고 간호사도 없었으며 소독약 냄새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울타리를 스치는 바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집은 너무나 초라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조차 없었고 끄름이 앉은 기름램프 하나와 투박한 나무 평상이 전부였습니다. 머리맡 탁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며 담비 씨가 들어왔습니다.
둥근 얼굴에 낡은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은 그 아가씨였습니다. 옷에는 어젯밤 비에 젖은 진흙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든 손으로 그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그녀는 안도감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죽이 아직 따뜻해요. 기운 차리게 좀 드세요. 석 회장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저희 집이에요. 어젯밤에 지나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터져서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전화기는 배터리가 다 됐고 너무 낡아서 산에서는 신호가 잘 안 잡혀요. 119를 불렀다가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요. 석 회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네, 제 등으로요. 차 뒤집힌 곳에서 여기까지 3km 정도 업고 걸어왔어요. 그녀는 바지를 걷어 올려 긁히고 멍이 든 무릎을 보여주었습니다. 석 회장은 달아서 뒤꿈치가 갈라진 그녀의 슬리퍼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방 한구석에 놓인 시든 고사리, 밥알과 먹다 남은 라면 봉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 집안의 빈곤함은 모든 곳에서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 찢어진 부채, 갈아빠진 신발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기침 소리까지. 고맙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죠. 아저씨가 누군지는 몰라도 숨이 붙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산골엔 사람이 귀에서 도움을 기다리다가는 늦을 수도 있거든요. 석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이름을 묻지도 않는 순수한 선의가 깃든 이 작은 집에서 말입니다. 휴대전화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담비 씨는 당황하며 천 가방에서 칠이 벗겨진 폴더폼과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은 충전기 선을 꺼냈습니다. 이 충전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아저씨 전화기는 너무 좋아 보여서요.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안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예의 바른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세상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어디 계십니까? 인제군 용대리 근처 북쪽 고개에 있다. 기사를 불러서 차 대기시키고 갈아입을 옷이랑 약, 그리고 금고에 있는 검은 서류 가방 챙겨서 와. 더 묻지 말고 최대한 빨리 와. 비서실장은 영문을 모른 채 알겠다는 대답만 연발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담비 씨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공담비라고 해요. 담비. 달콤한 비라. 이름이 참 예쁘고 당신과 잘 어울리는군요. 저는 석진욱입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 부자이신 거 알아요. 시계랑 옷만 봐도 알겠던걸요. 하지만 사람 구하는데 부자고 가난하고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석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담비 씨의 어머니가 구부정한 허리로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우리 딸이 밥도 안 먹고 내내 그쪽 곁을 지켰어요. 이제 깨어나셨으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집이 가난하긴 해도 나쁜 짓은 안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따님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심옥자 씨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딸은 정말 착해서 이 산골 마을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혹시 무슨 딴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 딸 속이지 마세요. 담비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그런 분 아니에요. 석 회장은 가볍게 웃으며 담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곧 떠납니다만 가기 전에 하나만 묻고 싶군요. 그는 구겨진 셔츠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초라하지만 따뜻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준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담비 씨는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대개 조건이 붙는 법이라 의구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 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비 내리는 고갯길에서의 하룻밤과 흰죽 한 그릇, 그리고 불확실한 약속으로 시작된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난한 식당 종업원 공담비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고등어조림 냄새가 묵은 간장 냄새와 어우러져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익숙한 향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반면 낡은 나무 탁자 위에 석 회장이 올려놓은 서류 뭉치에서는 잉크와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이질적인 두 냄새는 10평 남짓한 좁은 집 안에서 기묘하게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담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이가 빠진 사기 그릇에 고등어 한 토막을 집어 석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지난번 바람 불 때 엄마가 말려둔 거라 좀 짜긴 해도 죽이랑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지만 시선은 낯선 손님 옆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석 회장은 바로 말을 꺼내지 않고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실밥이 풀린 커튼 너머의 작은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눈가 주름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세월과 비즈니스 전쟁 그리고 그가 묻어두었던 사연들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담비 양. 그거 압니까? 그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자네만 한 나이 때는 인천 항구에서 짐꾼으로 일하려고 수십 킬로를 걸어 다녔지. 아무도 나 같은 촌놈이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줬지. 담비 씨는 뚝배기에서 죽을 덮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주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뀌나요? 아니, 그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내게 밥 한 끼를 주고 쌀 창고에서 잘 수 있게 해줬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이야기가 가난한 부엌의 정적 속에 스며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늘 자문했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유 없는 호의가 아닐까 하고.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가난한 삶 속에서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무언가를 가늠해 보는 듯했습니다. 석 회장은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슬며시 밀었습니다. 이건 그리 크지 않은 구시장 근처의 땅 몇 필지 양도 계약서네. 그리고 이건 내 회사로 들어올 수 있는 추천서야. 총무팀으로 발령될 걸세. 담비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굵은 한글 활자와 선명한 붉은 인감도장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세상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동생들도 챙겨야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석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기회를 잡고 배워나가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담비 씨는 벌떡 일어나 물통에 따뜻한 물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신문지에 싼 작은 꾸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시면서 드시라고 멸치볶음 좀 쌌어요. 짭짤해서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몇 달 전에 엄마가 만들어 두신 건데. 석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문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탁자 위에 서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담비 씨는 한 손에 국자를 든 채 다른 손으로는 색바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낡은 집과 꿈에도 꾸지 못했던 거액의 기회가 공존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도 잘 모르고. 무서워요. 사기당할까 봐요? 그녀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제가 일을 망쳐서 좋은 분께 폐를 끼칠까 봐요. 흙처럼 투박하고 진실한 그 대답에 수천억 원이 오가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남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두려워하는 선한 사람. 석 회장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잘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선한 마음은 배우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능력이라네. 그 말 뒤에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옆집 마당 쓰는 소리와 부엌 연기 냄새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비야, 뭐 맛있는 거 하니 냄새가 좋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석 회장에게는 이토록 따뜻한 아침이 없었습니다. 담비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가 떠날 채비를 하자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하게. 하지만 기회는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야. 그는 멸치볶음 꾸러미를 들고 흘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서가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낡은 조립식 집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비 오는 밤,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선택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가난한 소녀가 있는 그곳을 말입니다. 반질반질한 검은색 세단이 흙길 입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낡은 오토바이나 농산물을 실은 트럭만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어젯밤 비로 질척해진 흙바닥에 제네시스의 바퀴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처마 밑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구경했습니다. 채소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수근거렸습니다. 누가 담비 보러 온 거야? 설마 제 서울로 취직이라도 시켜주나? 아니면 부자 친척이라도 찾았나? 집안에서 담비 씨는 어머니가 헌 이불천으로 정성스레 지어준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천은 누렇게 변했고 바느질 땀도 고르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말했었습니다. 멀리 갈 때는 그래도 성한 옷 하나는 입고 가야 남들이 무시 안 한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어진 눈가에는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에 낡은 수건으로 감싼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가루를 묻힌 주먹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가긴 가는데. 배 고프면 뭐라도 먹어야지. 서울 가면 우리처럼 주먹밥 하는 데도 없을 거 아니냐. 소녀는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집 냄새, 부엌 연기 냄새, 가난과 배고픔의 세월이 배어있는 엄마의 냄새를 가슴에 새기듯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다시는 만져보지 못할 것처럼 애틋한 손길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두 모녀의 마음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차 밖에는 비서 위태주가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반듯한 외모지만 표정은 감사관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담비 씨가 나오자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차마 타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차 문은 거울처럼 빛났고 가죽 시트에서는 세차 냄새가 났으며 내부는 시원했습니다.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지 못해 쩔쩔매자 태주가 몸을 기울여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 안에는 찰칵하는 버클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자 흙먼지 날리는 길은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추수가 끝난 옥수수밭과 벼 그루터기만 남은 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온 뒤 갠 하늘 아래 먼 산등성이에 옅은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담비 씨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 보따리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마음속은 텅 빈 듯하면서도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고속도로를 지나 구불구불한 길을 돌자 서울이라는 별세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제군을 벗어나 본 적도, 대도시에 가본 적도 없는 그녀에게 여의도의 마천루들은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화려한 상점들,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시끄러운 경적 소리.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주가 백미러로 힐끔 보더니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공휴일도 아닙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거든요. 회사 정문에 도착하자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빌딩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석화 그룹이라는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달려와 고개 숙여 인사했고 로비 안의 직원들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유니폼을 입은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비 씨는 가방끈을 꽉 쥐고 차마 발을 떼지 못한 채 서성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낯설어서 두려웠습니다. 태주가 문을 열며 손짓했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녀가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석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쓰러져 있던 아저씨가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네. 들어오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는 그녀의 말을 막지 않고 어깨에 손을 얹은 뒤 태주에게 지시했습니다. 18층으로 안내해. 인사팀에서 준비해 뒀을 거야. 건물 내부는 마치 박물관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담비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타봐서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갑니다. 숫자가 5, 8, 12, 18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문이 열리자 환한 사무실 전경에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인사팀 책임자인 표 팀장은 40대 여성으로 눈빛은 매서웠지만 목소리는 국수 가닥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운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될 분이군요. 당분간 비서실에서 업무를 익히세요. 모르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담비 씨는 주눅든 채 고개를 끄덕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혹은 수군거리거나 힐끔 보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 담비 씨는 어머니가 싸준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주먹밥과 김가루, 삶은 달걀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고급 도시락이나 생과일 주스를 주문해 먹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고향의 맛을 씹어 삼켰습니다. 한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직접 싸 오신 거예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배고플까봐 싸 주셨어요. 그 소박한 대답에 여직원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에는 여러 부서를 견학했는데 모든 곳이 넓고 사람들은 진지하게 일하고 있어 시골 분위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석 회장의 집무실 근처를 지날 때 회의 중인 그와 유리창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걷는 모든 걸음은 자네의 선택이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며 열리자 담비 씨는 마치 처음 놀이공원에 온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안은 눈부시게 밝고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워서 달아빠진 슬리퍼 자국이 선명하게 비칠까 봐 겁이 났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일렬로 늘어선 책상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타자 소리는 마치 시계추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담비 씨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 위태주 씨 따라서 일하러 왔는데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더니 문가 쪽 긴 소파에 앉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소파는 푹신했지만 담비 씨는 엉덩이를 끄대만 살짝 걸치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준 보리차 물통이 든 가방끈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정수기 물은 아직 입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무표정한 얼굴의 위태주 대리가 나타나 가볍게 목례하고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복도는 길고 하얀 불빛 때문에 차갑고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5층에서 문이 열리자 또 다른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고 몇몇 사람들이 분주히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창가 쪽 빈 책상으로 그녀를 데려가 업무 매뉴얼을 툭 던져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담비 씨 자리입니다. 모르는 건 옆에 김 조장님께 물어보세요. 옆자리에 흰 셔츠에 머리를 높게 묶은 여자가 영혼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그 종이들 잘 읽어보고요. 출근은 8시 정각, 근태 체크 필수예요. 담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규와 업무 내용, 부서 배치도가 적힌 종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글씨는 빽빽하고 전문 용어 투성이라 눈이 핑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어머니가 주신 작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유니폼인 셔츠와 긴 정장 치마를 지급받았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담비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양철 지붕집도 새벽 닭 울음소리와 나물 반찬뿐인 점심상도 그리웠습니다. 입사 초기 며칠은 철저한 소외감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리고 이메일 수신인을 잘못 적고 내선 전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상대방이 3번이나 되묻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 누군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단한 인재인 줄 알았더니 완전 꽝이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태주가 몰래 남겨둔 메모를 보며 컴퓨터 사용법을 독학했습니다. 남들이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떨 때 그녀는 업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려고? 공부를 왜 그렇게 해? 동료들의 비아냥에도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회의 시간에 의견을 물어보길래 엉뚱하고 순진한 아이디어를 말했다가 회의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치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담비 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회색 정장 차림의 석 회장이 소란스러운 회의실 안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그의 눈길이 담비 씨와 마주쳤을 때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오직 그녀만이 그 신호를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담비 씨는 삐뚤빼뚤한 자신의 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석 회장의 말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일은 이메일 보내는 법을 완벽하게 익혀야지. 모레는 문서 작성법을 배울 거야. 하나씩 언젠가는 아무도 나를 비웃지 못하게 만들 거야. 쟤는 도대체 누구길래 대기업의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야? 백이라도 있나? 구내식당의 밥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담비 씨는 식판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탁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수군거림에 익숙했습니다. 인제 시골 마을에서도 중학교만 졸업하고 시집도 안 간 그녀를 두고 사람들은 혀를 찼었습니다. 저렇게 배워서 남의 집 일이나 해주고 누가 데려가겠어? 담비 씨는 그때도 지금도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훑어보는 시선은 고향 사람들의 잔소리보다 더 아팠습니다. 구부정한 걸음걸이, 투박한 사투리, 서툰 타자 실력, 펜을 꼭 쥐고 수첩에 적는 습관까지 그녀는 모든 면에서 튀는 존재였습니다. 5층 휴게실,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는 곳에서 소문은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부서 이동을 2번이나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5년차 사원 도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신입이 스펙도 없이 들어와서 노른자위 자리에 앉고 비서실장이 직접 가르치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동조하는 눈빛들. 또 다른 여직원이 눈을 가늘게 뜨며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숨겨둔 딸 아니야? 아니면 애인이거나. 담비가 지나가는 걸 보고 무리는 와르르 웃음을 터뜨리더니 진짓단청을 피우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담비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녀가 듣기를 바라고 한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담비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모서리가 달아해진 수첩만 꽉 쥐었습니다. 오후에 그녀가 복도에서 서류 뭉치를 쏟았을 때도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수 적은 태주 대리만이 잠시 멈춰서서 묵묵히 종이를 줍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평소처럼 차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여자 화장실 거울 앞 창백한 얼굴 위로 네온 불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머리칼을 매만지며 억지 미소를 지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슬퍼도 남에게 들키지 마라 라고 했던 엄마의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널 아끼지 않는단다. 저녁이 되어 골목 끝자락에 있는 비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고향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별일 없었니? 밥은 먹었고? 네, 방금 먹었어요. 누가 맛있는 김밥을 사줘서 배불리 먹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싸온 식은 밥에 미역국을 말아 먹었을 뿐이지만 엄마가 안심한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낯선 이메일 하나가 그녀의 수신함에 도착했습니다. 특별 연수 대상자 선정. 강사, 석 회장. 장소, 12층 대회의실.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태주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무 마음 쓰면 본인만 무너집니다. 무미건조한 톤이었지만 예전처럼 얼음장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담비의 역할은 그저 창밖의 빗물처럼 소리 없이 그리고 꾸준히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의도의 분주한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고층 회의실 안은 문틈으로 스미는 바람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담비는 회의 테이블 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앉아 떨리는 손을 감추려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칠판도, 나무 의자도, 분필 가루 날리는 중학교 교실의 풍경도 없었습니다. 긴 가죽 의자와 회의 테이블, 그리고 낡은 판잣집에서 생사를 오가다 이제는 저 상석에 앉아있는 석 회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제 온 메일에는 사내 연수 참석, A2 회의실, 오전 9시라는 짧은 문구뿐,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말은 걸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지. 배우는 사람 비웃는 법 없다. 라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지만 배우는 게 무서울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따라 석 회장은 늘 입던 밝은 정장 대신 넥타이 없는 간소한 차림으로 앉아 웃음기 없는 눈으로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태주 대리의 볼펜 두드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워 보였지만 가끔 그녀에게 머무는 시선엔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교재도 강의도 없었습니다. 석 회장은 뜬금없는 질문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지금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된다면 자네들은 어떻게 하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철학적인 듯한 그 질문은 사실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담비는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하다가 유창하진 않지만 진심을 담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라면 우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다면 잃어버려도 아까울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잠시라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좌중은 침묵했고 석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몇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내가 묻지. 실력은 뛰어나지만 배신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아직 서툴지만 성실한 사람 중 자네라면 누굴 돕겠나? 담비는 고개를 들어 꾸밈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심인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회장님. 재주는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고치기 어려우니까요. 석 회장은 눈도 깜박이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폐부를 찌르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헌신적으로 도왔던 한 직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배달원에서 시작해 장학금을 받고 관리자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3년 뒤 인맥과 경험이 쌓이자 고객 데이터를 빼돌려 경쟁사를 차렸습니다. 난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믿음이 아까운 거지.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오직 담비만을 바라보며. 내가 자네의 모든 자산, 직위, 기회를 회수한다 해도 날 원망하지 않겠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눈동자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따뜻한 집에서 돈 걱정 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 먹을 수 있었던 그 하루에 감사할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트북만 들여다보던 태주마저 그 대답에 멈칫했습니다. 1초, 2초가 지났습니다. 석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미소를 들킨 사람처럼 아주 찰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업 종료를 알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 태주가 속도를 늦춰 그녀와 나란히 걸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입사원 대답 듣고 회장님이 웃으시는 건 처음 봅니다. 담비는 얼굴을 붉히며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땀에 젖은 수첩이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구내식당에서 그녀는 밥 한 공기를 추가로 시켜 챙겼습니다.
평소 엄마가 해주던 마른 멸치조림과는 다른 윤기 나는 갈비찜이었지만 그녀는 절반을 덜어 감기 기운이 있는 룸메이트 몫으로 남겼습니다. 귀한 거라 더 소중한 거예요. 나눠 먹어야 더 맛있죠. 도시 외곽의 작은 자취방에 밤이 찾아오자 그녀는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마른 기침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뭐 재미난 일 있었니?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잘하진 못해도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선함이 본능을 넘어 선택이 되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 팀에 발탁되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공담비에 손안에 들려 있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듯한 정중한 글씨는 자부심과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세제 냄새와 규칙적인 프린터 소리가 감도는 9층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공기는 멈춘 듯 무거웠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인제군 읍내 식당에서 물통을 나르던 그녀가 이제 굴지 기업의 핵심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환절기의 바람처럼 예고 없이 방향을 틉니다. 지나가던 태주가 반걸음 멈춰 서서 웃음기 없는 얼굴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비 단단히 해요. 다들 당신을 시험하려 들 테니까.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미끄러운 흙바닥을 짚어주는 대나무 지팡이처럼 마음을 다잡으라는 경고였습니다. 담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 아침 인사발령회의에서 석 회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벽지 연결 프로젝트엔 진심인 사람이 필요해. 처음부터 잘난 사람은 필요 없다. 그리고 명단을 꺼냈습니다. 밑에서 2번째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회의실 안에 누구보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도회원은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으로 턱을 괴고 명단을 힐끔거리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작은 칼날처럼 담비의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뽑혔다고? 의외네. 뒷배가 있겠지. 리선이랑 친하다는 소문이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따끔거렸습니다. 담비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와 프로젝트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 팀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진행 상황 요약본을 요청하자 한 동료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알아서 찾아보세요. 신입 가르칠 시간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는 슬그머니 의자를 멀리 뺐습니다. 또 다른 여직원은 말없이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두드리며 누군가에게 시골 촌년에 대한 뒷담화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묵묵히 받아 적었습니다. 때로는 무안함을 감추기 위해, 때로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날, 팀 진행 보고 때 팀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데이터가 완전히 엉망이잖아. 이거 누가 입력해서? 사무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누군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담비 시일거려? 그날 그 컴퓨터 썼으니까. 담비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승인된 원본대로 극히 일부분만 입력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면 더 미움받을까 두려워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점심,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엄마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비가 많이 새서 지붕이 망가져서 추위에 잠긴 엄마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 보냈어요, 엄마. 내일 사람 불러서 고치세요. 그래, 밥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어라. 네,
전화를 끊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눈이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에 태주가 그녀를 위층 보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등 돌린 채 물었습니다. 힘듭니까? 괜찮습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계속 참으며 그들이 변하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 명분이 없도록 당신이 변하거나.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태주가 뒤돌아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차갑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남이 대신하게 두지 말고. 방을 나서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협업 스킬 강좌를 검색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이 꺼지고 몇 개의 조명만 남을 때까지 그녀는 남아 프로젝트 공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고향에서 엄마가 쥐어준 손수건을 마우스패드 대신 깔았습니다. 미끄러움을 방지해주기도 했지만 마치 고향의 한 조각이 곁에 있는 듯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멀리 데려가는 건 기적이 아니라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뿐입니다. 본인이 실수했으면 사과를 하세요. 환경 탓하지 말고. 고요한 회의실에 돌을 던지듯 도혜원의 날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담비가 고개를 들자 쏟아지는 시선들과 마주쳤습니다. 팀의 첫 주간 결산 회의였습니다. 담비의 손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데이터 요약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엑셀이 낯설어 눈이 빠지도록 한 줄 한 줄 확인했지만 결국 단가 합계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누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부분, 담비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파일이네요. 저는 여러분이 보내준 파일을 취합하기만 했습니다. 수정한 건 없어요. 그녀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취합해서 결제 올린 건 담비 씨잖아요. 오류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불신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이 탓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변명한다고 생각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 고향 부엌에서 연탄불을 피우며 찹쌀떡을 빚고 있을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흘길을 걸어 학교에 가고 식당 일을 하며 땀에 절던 그녀의 지난날을 알 리 없는 화려한 벽 안에 사람들이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꼼꼼히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체 다시 검토해서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누구의 실수든 최종 서명자는 저니까 제 책임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지켜보던 태주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회의가 끝나고 담비는 남들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무궁화 몇 그루가 심어진 뜰이 내려다 보이는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노란 복도 등이 그녀의 낡은 옷 어깨 위로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계단 끝에 걸터 앉아 읍내 시장에서 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과하듯 서류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싫어서 한 줄 한 줄 원본과 대조했습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청소기 소리가 지친 사람의 긴 숨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때 이웃 언니에게 얻은 낡은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위태주 대리. 넘겨받기 전 원본 파일부터 오류가 있었더군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안도감 때문이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칭찬도
옹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해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회사 근처 고시원의 얇은 매트리스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서울 많이 춥지? 응, 먹었어. 비는 좀 오는데 괜찮아. 문단속 잘해라. 바람 든다. 엄마가 웃었습니다. 괜찮다. 옆집 애들이 와서 밥하는 거 도와줬어. 내 얘기 해주니까 거짓말인 줄 알더라. 내 얘기할 게 뭐 있다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 탓이 아닌 실수, 묵묵한 지지, 등 뒤에 수군거림, 마음의 작은 생채기.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 아물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뢰란 한 번 받으면 갚아야 할 빚이었고, 그녀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닙니다. 크지는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냉기를 갈랐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있던 시선들이 일제히 담비에게 쏠렸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폐를 끼칠까 조심스러워하던 시골 출신 여직원이 오늘은 붉게 상기된 뺨으로 서류를 쥔 채 전혀 다른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악을 쓰거나 흥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피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강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데이터 오류건이 아직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담비는 차분하게, 그러나 눈에는 작은 불꽃을 품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데이터 오류 건에 대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파일을 열 때마다 별도로 저장해둔 로그 파일입니다. 접속 시간, 계정, 수정 내역이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터 근처에 앉은 태주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뜬 데이터 로그를 보고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오후 6시 42분, 다른 팀원의 계정으로 파일이 수정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야 제게 파일이 넘어왔습니다. 그녀는 범인을 지목하지 않고 천천히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한 남자 직원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였고 보혜원은 입술을 깨물며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담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거나 비웃지 못했습니다. 강 팀장이 팀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기술팀에 백업 시스템 전수 조사를 요청해. 앞으로 모든 문서는 이중 검수 후 전송하도록. 회의 후 사람들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촌스럽다고 비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개중에는 미안함의 표시인지 가볍게 목례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선 태주는 그녀 곁을 지나며 잠시 멈춰 칭찬 대신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도시 한복판에서 피어난 야생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분식집 구석자리에서 담비는 2,0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식사였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바람 소리 섞인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말했어.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꾹 눌렀습니다. 억울해도 참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일어서서 내 할 말 다 했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도 싸우지는 말고, 담비도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엄마의 순박한 당부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자신이 기뻐서였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 평상에 앉아 바라본 서울의 달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이제 군중 속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잘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아직 지붕 위에 벼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시간, 화분 잎을 닫고 있던 밤비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태주가 서 있었습니다. 늘 거리감을 두던 그가 빵 봉지를 든 채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밤비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태주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투박한 직진이 싫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동네엔 쌀밥이랑 소금밖에 없는데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길을 따라 차가 달렸습니다. 첩첩산중, 푸른 산들이 이어지는 익숙한 풍경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소박한, 그녀가 유일하게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붉은 흙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태주의 구두에 진흙이 묻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누구시니? 허리가 굽은 엄마가 낙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달려 나왔습니다. 밤비가 대답하기도 전에 태주가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낮은 나무 밥상 위에 점심이 차려졌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고등어 조림, 콩나물국, 아삭한 총각김치. 이가 나간 그릇과 짝짝이 젓가락뿐이었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고 천천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가 생선살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새벽부터 졸인 거예요. 태주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날선 눈빛은 사라지고 시골집에 앉아 밥을 먹는 청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집 뒤 개울가로 갔습니다. 바위 틈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밤비는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학교까지 걸어 다니던 이야기, 엄마 병원비 때문에 물통을 나르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주가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기억도 안 나고 할머니마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혼자 해결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직장 동료로서가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서로의 과거를 바라보는 두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거리감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엄마는 낡은 솥에 닭죽을 끓였습니다. 태주가 채소를 다듬는 걸 도왔습니다. 도시의 엘리트 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밤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 때 엄마가 슬쩍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니? 밤비는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듣고 있던 태주는 닭고기를 엄마 그릇에 얹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보다 여기가 훨씬 숨쉬기 편하네요. 어머님, 밤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잠든 후, 밤비는 툇마루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태주가 얇은 담요를 들고 나와 덮어주었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 가득한 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 모든 게 휩쓸려 갈까봐 무서워요. 여기선 제가 누군지 알겠는데, 거긴 꼭 남의 옷 입은 것 같아서요. 태주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담비 씨는 쉽게 휩쓸릴 사람 같지 않아요. 다음 날 떠나는 그들의 손에 엄마는 구운 고구마와 쑥떡,
직접 담근 고추장을 쥐어 주었습니다. 가서 고향 생각날 때 먹어라. 태주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좀 투박한데 맛있네요. 담비 씨 같아요. 평범해 보이는데 자꾸 생각나는 맛. 그 여행으로 두 사람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결핍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서로의 빈틈을 알아본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한쪽에서 소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십을 즐기는 무리였습니다. 담비는 여느 때처럼 집에서 끓인 보리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온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노골적으로 훑어보거나 격렬히 섞인 동정 어린 눈빛들. 벼락출세한 사람을 볼 때 짓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야, 들었어? 봤지? 사진이 찍혔잖아. 태주 대리랑 시골 갔으면서 아니라고 발뺌은. 밤새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뻔하지 뭐. 담비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되묻지도 돌아보지도 않았지만 비수 같은 말들이 자존심을 찔러댔습니다. 사내망에는 그녀와 태주가 개울가에 앉아있는 흐릿한 사진이 합성되어 돌고 있었습니다. 후원 한번 확실하네. 실력 말고 뭐가 더 있는 건지. 라는 악의적인 캡션과 함께. 예전 같았으면 화장실로 도망쳐 울었겠지만 이제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길게 숨을 내쉰 뒤 잠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던 태주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술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본사 전체에 긴급회의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안건, 사내망 허위사실 유포 및 보안 위반 조사. 회의실은 발 디딜 틈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공담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는 마치 폭풍이 몰아쳐도 허둥지둥 우산을 찾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침착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가장 먼저 발언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시스템 로그에 따르면 해당 사진과 메시지는 기획팀 직원 그룹 내의 한 단말기에서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IT 부서에 요청해 내부 네트워크 카메라의 IP 주소와 백업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거린 지 1초 뒤 문이 열리고 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길은 직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었는데 마치 거짓이나 수치심의 흔적을 측정하듯 날카로워 아무도 감히 웃지 못했고 그렇다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일 만큼 용기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용과 도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나는 협박으로 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에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사람은 사규에 따라 즉시 처리할 것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방 구석에 있던 한 직원이 조용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는데 등 뒤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공기는 어찌나 무거운지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석 회장은 회의 시작부터 고개 한번 들지 못한 도 회원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도 대리, 저와 함께 이 일을 명확히 하고 싶은가요? 죄를 묻겠다는 게 아니라 부정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 회원의 손이 떨렸고 자신이 퍼뜨린 소문들이 이제는 덩굴처럼 그녀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얼굴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처럼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내 인트라넷에는 도의원 대리를 조사 목적으로 잠정 정직 처분한다는 짧은 공지가 떴고, 확인되지 않은 모든 비방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문구와 함께 더 이상 누구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담비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 남자 동료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탐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살며시 놓으며 이거 마시고 속 좀 데워요. 오늘 너무 긴장했잖아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자취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엄마에게서 온 읽지 않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급하게 찍은 듯한 사진 속에는 흰 종이 위에 떨리는 손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 몸 조심하고 너무 많이 울지 마라. 엄마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보호받게 되어 있어. 그녀는 소리 내지 않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저 베개의 얼굴을 파묻었고 눈물은 낡고 빛바랜 흰 천을 적셨습니다. 선함, 그것은 어릴 적부터 엄마가 그녀에게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책도, 대학 졸업장도 없었지만 엄마는 삶을 사는 법을 알고 있었고 담비 또한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호의 때문에 고개 숙여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회사 건물 최상층에 두꺼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긴 회의 테이블 위로 곱게 쏟아졌습니다. 고요한 회의실 안, 공기는 팽팽한 현처럼 긴장되어 있었고 종이 넘기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담비는 의자 끝에 앉아 책상 아래로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표시된 숫자들, 구체적으로는 그녀의 팀이 담당하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력한 총합 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표 하나, 보고서 한 줄마다 그녀는 자신이 수정했던 모든 순간과 숫자들의 미묘한 차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획팀의 한 팀장이 일어나 단조롭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번 분기 3주차 데이터 오류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최종 입력자는 공담비 씨입니다. 라고 말하자 회의실의 모든 눈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편견을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담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팀원들이 보내준 데이터를 제가 취합한 것입니다. 저는 수치에 손대지 않고 메인 파일에 합치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직한 도의원이 말을 끊고 끼어들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취합하는 사람도 검토를 해야죠. 남한테 받은 거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게다가 이런 실수는 기말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담비 씨는 신입이라 경험도 부족하고요. 인사 배치가 적절한지 재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이자 회의실 공기는 순식간에 찐득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태주는 손에 쥔 펜을 꽉 쥐고 막 입을 열려는 찰나 멈췄습니다. 예전에 담비에게 했던 제가 막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파도 한가운데 서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고 석 회장은 아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옆방인 보조회의실 유리벽 너머에 앉아 투명한 유리를 통해 쏟아지는 시선 속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담비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는데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해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위가 없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세련된 보고서 언어에 익숙지 않다는 이유로 제가 쏟은 모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꺼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작은 술렁임이 퍼지며 누군가는 외면했고 누군가는 눈썹을 치켜 올렸으며
누군가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담비는 손을 살짝 떨었지만 눈은 깜빡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나기 전에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함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검토했고 모르는 건 물어봤으며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으로도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4번 접혀 누렇게 바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의도 없이 그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책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학생다운 삐뚤빼뚤한 필체로 공담비 2003년 인제군 청소년 문학상 은상이라고 적혀있는 그것은 엄마가 유일하게 코팅까지 해서 보물처럼 간직하게 했던 그녀의 영광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통을 나르고 옥수수밥을 먹느라 학업이 끊겼을지언정 자신도 한때는 잘했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긴 바로 그때 보조 회의실 문이 열렸고 석 회장은 요란하지 않게 그저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처럼 담담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좌중을 한번 둘러보더니 담비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내가 이 친구를 뽑은 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으로 다가와 낡은 상장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마치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무언가를 간직했던 적이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선함이 무능력으로 취급된다면 나는 시스템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태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층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담비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굳건히 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마치 방금 폭풍이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남은 보고서를 묵묵히 작성했습니다. 늦은 오후, 태주가 다가와 책상 위에 매실차 한 잔을 놓으며 아무 말 없이 윙크를 하고는 이거 드세요. 우리 집에서 담근 매실인데 시큼해도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라고 말해 그녀는 아주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갑 속 학생 때 받은 상장은 여전히 얌전히 놓여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이 치열한 곳에서 점차 단단하게 서가는 한 여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오후는 여전히 사람을 찌푸리게 만드는 볕으로 가득했지만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온 빛은 석 회장의 책상 위에 옅은 황금빛을 드리웠습니다. 넓지만 가구가 거의 없는 방,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놓인 닭이 세트와 창가에 핀 들꽃, 그리고 마주 앉은 두 사람, 부유한 노인과 가난을 이겨낸 젊은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담비는 정장 자락을 꽉 쥐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차를 마시는 자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석 회장의 눈빛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차분하면서도 업무 제안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했습니다. 자네는 물통을 나르던 사람이 자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가 작은 찻잔에 물을 따르며 천천히 묻자 담비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가슴을 관통하는 미세한 전류와도 같아 아프진 않았지만 심장이 낯선 박동으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함을 감추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석 회장은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머리 위 환풍기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 침묵을 둔 뒤에야 느긋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형님이 말하길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지만 좋은 씨앗은 제때 심기만 하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고 했네. 나는 자네가 제비라고 생각하지 않아. 흙이 필요한 씨앗이라고 생각하지. 담비는 눈을 깜빡이며 그가 꽃이나 열매 이야기가 아닌 기회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회사가 강원도 지역 농산물 유통을 전담할 작은 지사를 인제에 설립하려고 하네. 자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맡아줬으면 해. 작은 프로젝트라 배우기엔 좋겠지만 장난으로 할 일은 아니야.
거절해도 좋네. 그녀는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자신이 이토록 신뢰받는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회사 내에서 겪었던 비웃음과 난관들이 기억 속에서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해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회장님,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자격증도 없고 이메일 쓸 때 고급 어휘도 잘 모릅니다. 석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걸 다 알고 있었네. 자네가 개울을 건너고 채소를 팔고 수십 킬로그램짜리 물통을 날랐던 것도 알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자네가 계속 배울 용기가 있느냐는 거야. 그녀는 회장을 보았다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태주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방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를 붙잡는 듯했습니다. 석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테이블 옆에 앉아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두려운 거 압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 회사 입사 시험에서 조직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독단적이고 융화되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포기할 뻔했습니다. 라는 태주의 고백에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냉소나 무관심한 태도 없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임원 중 한 분의 보좌관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라는 말에 태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저는 6번째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담비 씨는 첫 번째 시도라도 해봤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담비는 살며시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서 신문지로 꼼꼼하게 싼 꾸러미를 꺼냈는데 며칠 전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준 늙은 호박 씨앗이었습니다. 흙이 묻은 낡은 종이에는 심어봐라. 혹시 아냐 나중에 호박밭이 될지 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큰 꿈은 못 꾸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다시 물통 나르러 가면 되죠. 성공하면 저 같은 시골 여자애들을 위한 작은 길 하나쯤은 열 수 있겠죠. 태주는 웃지도 끄덕이지도 않고 마침내 이 여자가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처녀가 아님을 진정으로 알아본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들어서는 담비는 심플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발령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또 승진이래. 회장님 백인가 봐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예전 개울을 건너며 물을 나르던 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단단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호숫가 카페는 텅 비어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와 고소한 약과 냄새만이 감돌았고 담비는 반쯤 남은 식혜를 앞에 두고 정적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여전히 구김 하나 없는 셔츠와 먼지 한 톨 없는 구두,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고 한참 동안 멀리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다 그녀가 같이 안 가시는 건가요?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태주는 잔물결이 이는 호수를 바라보며 혼자서도 잘 가실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담비는 바람처럼 가볍게 웃으며 네, 갈 수야 있죠. 하지만 사람이 늘 혼자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간단한 행위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비는 가방에서 갈색 천에 쌓인 작은 물건, 태주라는 이름이 수 놓인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엄마 생신 때 수 놓아드린 건데 엄마가 절 위에 남겨두셨더라고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주라고요. 태주는 한참 동안 손수건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추측만 하고 확신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라는 담비의 말에 그는 한숨을 내쉬며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태주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늘 보이던 차가운 모습이 아닌 일이 아닌 감정을 저울질하는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자회사를 맡았고 신뢰를 얻었죠. 하지만 저는 기업 문화에 안 맞는다고 5번이나 떨어진 놈입니다. 지금 제가 따라가면 사람들은 당신이 저를 챙겨줬다고 할 겁니다. 담비는 비웃음이 아닌 슬픔과 연민이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 회장님한테 꼬리 쳤다는 소리 들었던 거 모르세요? 다 들었어요. 회사 안에서도요. 그래도 저는 계속 갑니다. 당신은 저보다 강하니까요. 태주가 고개를 떨구며 말하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약해요. 하지만 저한텐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할 곳이 없을 만큼 힘든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가게 주인 할머니가 약과 2개를 테이블에 더 얹어주며 애들이 말하는 게 꼭 어른 같네. 요즘 세상에 이유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드문데 꼭 영화 같구먼 이라고 말하자 태주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온전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았고 담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요. 7시 버스고 누구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나오신다면 옆자리는 비워둘게요. 태주가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내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담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옷가지와 책, 엄마가 보내준 마른 반찬 몇 가지를 챙긴 짐은 단촐하고 깔끔했지만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발코니로 나가니 가로등 아래 바람이 불었고 그에게 준 손수건은 여전히 외투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져가지 않은 것이 슬펐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놓였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붙잡지 않는 게 맞으니까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늦게까지 바치를 하셨는지 숨가쁜 목소리로 걱정 마라. 여긴 다 괜찮다. 내 마음만 굳건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 괜찮아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슬비가 내리는 동서울 시외버스터미널은 짐 가방을 끄는 사람, 작별하는 사람, 우는 아이들, 안내 방송 소리로 북적거렸습니다. 인제행 우등버스 문이 열려 있었고 뒷자리는 비어 있어 담비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올랐습니다. 기사가 일행 더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작지만 단호하게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펴고 새 회사에서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글씨는 또렷했고 새로운 여행, 새로운 여정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잠시 후 차체가 가볍게 흔들리더니 누군가 올라탔는데 익숙한 숨소리, 익숙한 커피향, 그리고 여기 자리 있습니까? 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담비가 고개를 들자 태주가 밀크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고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옅게 미소 지었지만 태주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제 그 찻집 할머니가 무슨 영문인지 그곳에 서서 그들을 보며 잇몸을 드러내고 웃고 있었고 거봐, 쟤들 서로 기다릴 줄 알았다니까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른 아침 싱그러운 찻잎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설악산 능선 위로가 떠오른 태양이 멀리 언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은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비가 오면 여전히 진흙탕이 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작업장 주변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청정 농산물 집화장,
인제 지점이라는 낡은 팻말이 철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곳은 공단비가 세운 곳이었습니다. 박수 소리도, 붉은 리본도, 기자나 카메라도 없었고 그저 엄마가 보내준 따끈한 시루떡이 담긴 바구니와 흙과 괭이에 익숙한 마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화장도, 좋은 옷도 없었지만 모두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담비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흙투성이 고무장갑을 낀 채 서서 채소 다발과 감자 바구니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농민들은 그녀에게서 깨끗한 채소를 선별하고 새로 설립된 가공 공장 규격에 맞춰 포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태주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웃으며 언니, 이건 시들었으니까 따로 빼주세요. 라고 말하며 꼼꼼하게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와 동갑내기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감탄하며 대표님이 아니라 진짜 농사꾼 같아요. 라고 말하자 담비가 작게 웃으며 저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알바 했었거든요. 아마 언니보다 손이 더 빠르거려. 라고 답해 사람들이 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그저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는데 그는 여전히 관리 감독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그녀가 빛날 수 있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선택한 듯했습니다. 자회사 사무실은 개조한 허름한 단독주택이었고 낡은 서류함과 중고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와 보온병, 플라스틱 컵, 그리고 작업반장이 선물한 작은 선인장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과 중 그녀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밀봉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안에는 고개 넘어 빗속에서 나를 업어주었던 아가씨에게 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힘있고 약간 기울어진 잊을 수 없는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공단비 양,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네. 자네는 감사를 바라고 나를 도운 게 아니었으니까. 자네 같은 사람은 술수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믿네. 부디 평안하게, 그날 빗속에서처럼 계속 살아가게. 서명도 도장도 없었지만 그녀는 세상의 친절은 100만 불보다 가치 있다. 고 말했던 단 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부엌을 지나던 그녀는 태주가 늙은 호박을 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돌아보며 요리는 젬병인데 장모님. 아니 어머님이 보내주신 씨앗이니 잘 키워야 한다고 하셔서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엄마가 보낸 씨앗 어디다 심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무실 뒤편에요. 몇이랑 심어봤는데 싹이 다 텄습니다. 아주 예뻐요. 라는 대답에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마음이 연기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나 성공, 명함 때문이 아니라 호박씨 같은 작은 것 하나를 함께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녀에게 흰 배경에 심플하게 영업이사, 공단비라고 인쇄된 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도 금태를 두른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어떤 졸업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오직 그녀 스스로 믿어온 여정의 이정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는데 현금을 받아 가는 사람도 흉년이라 외상 장부를 적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담비에게서 채소 한 묶음, 김 한 봉지, 혹은 언니, 호박물에 잠기면 썩으니까 조심해요. 같은 따뜻한 당부와 미소를 선물로 안고 돌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화려하진 않지만 한때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꿈이 담긴 작은 게시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태주가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었는데 저녁바람이 쌀쌀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상장 하나가 더 붙어 있었는데 가장자리가 닳고 보라색 잉크로 쓴 2003년 인제군 청소년 문학상 은상, 학생공단비라는 글고 아래에는 그녀가 직접 쓴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선해질 수는 있다. 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부유함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정점에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험한 고갯길 빗속에서 낯선 노인을 집까지 태워다 주었던 한 식당 종업원이 단지 선함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온 소박하지만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